김현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16년 전 오늘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해가 아주 수상하게 시작했습니다. 한보철강이 부도를 맞았고요. 이어서 산미나 진로 같은 기업들이 연쇄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있기 전에 동남아 국가들, 특히 태국 바트화의 기억이 남다른데 통화가 이상 징후를 보였었고 달러원이 1,000원을 넘어가면서 폭등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대외 채무를 갚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선언을 한 날이 바로 16년 전의 오늘입니다.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의 발표를 들을 때도 저도 그때 이제 초짜 기자였었는데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잘 가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표 이후에 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가장들이 성실하게 다니던 일자리에서 해고를 당하고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외환위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말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것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는 어떤 고통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IMF 체제를 금방 졸업을 했습니다. 경제 규모도 크게 늘었고요. 당시 없어서 정말 꿔야 했던 이 외환 보유액은 지금은 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과연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한겨울이고요. 또 가계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 점점 더 심해졌고 그 간극을 메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IMF 16년 전과 지금과의 어떤 그 차이와 명암, 오늘 3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2부 경제 핫 이슈에서는 서민을 울리는 고금리의 유혹,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발족한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오디오, 아빠에겐 TV, 아이에겐 동화.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U+ 홈보이. U+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에 박진희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굉장히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는 1980선까지도 빠졌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요새 주말에 드라마 중에요. 네. 유행하는 용어 중에 나문희 씨가 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그 유행어가 네. 있는데요. 예. 정말 딱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저희 증권회사 직원들만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시장이 좀 많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롤러코스터처럼 네. 많이 등락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가장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하게 느끼는 안 좋은 부분은 이런 거죠. 지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일정 부분에서 멈춰 있지만 주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난 여름에 네. 저희 이제 6월 25일인데요. 얘기하고 보니까 딱 그날도 6.25였네요. 예. 1770을 찍었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주가가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대형주 몇 개만 지수를 올렸고 그 외에 중소형주와 나머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주가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체감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등락이 상당히 좀 심했고 장중에 이제 1990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뭐 연기금이 다시 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국가지방단체 즉 이제 저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추가로 좀 매수가 되면서 일정 부분 대형주들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주가는 일정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뭐 물론 낙폭 전체적으로 회복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아주 위태위태한 60에서 약간 아래쪽에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의 하락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뭐 미국 쪽에서 이제 연준의 이제 회의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내용이 이제 이 수개월 내에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상당히 대변을 했고요. 그 부분이 장중에 계속 전해진 상태에서 중국에서 일단은 뭐 PMI 지수가 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3분기 이후 4분기도 성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화학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또 외국인들은 특히 또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 2,300억대 매도를 퍼부었고요. 네. 선물 쪽에서도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일부 방어가 나오면서 지수는 버텼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체감지수는 상당히 좀 많이 악화됐던 하루였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변수로 말씀해 주신 것이 간밤에 발표됐던 FOMC 의사록. 네네. 네, 거기서 수개월 내에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풀었던 것을 이제 서서히 줄여나가겠다. 그 네, 맞습니다. 얘기가 나온 게 새로운 얘기도 아닌 것 같고, 확인해 본 바로는 중국의 PMI도 사실은 위축 국면은 아니잖아요. 네. 예. 보통 뉴스라는 것이 좋을 때는 네. 안 좋은 것도 좋게 잘 포장을 하는데요. 네. 안 좋을 때는 더욱 안 멀쩡한데, 좋게. 네, 예. 그 부분을 또 안 좋게. 최근에 뭐 만약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아침에는 뭐 양적 완화가 계속 유지될 것 네. 같다 그러면서 만약에 올랐다거나 또 뭐 그 다음 날은 또 양적 완화가 축소된다 그러면서 빠졌다거나 또 그 다음 날은 또 괜찮다고도 올랐다거나 네. 이게 모든 뉴스들이 하루하루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흐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양적 완화 축소 얘기는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뭐 9월에 한다고 했다가 뭐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이제는 뭐 내년 3월에 할 것 같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이 11월인데 수개월이라고 그러면은 3월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 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의 그 회의록에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가오는 체감은 이제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좀 더 위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설왕설래 하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수개월 내에 하긴 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이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또 많이 이제 매물로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 증시는 좀 체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추가적인 하락을 거듭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거의 지금 나락으로 이끌고 있는 상태인데 네. 상당히 투자하시기에는 지금 많이 어려운 흐름이에요. 아주 짧게 여쭤볼게요. 네네. 코스닥은 지금 계속 괴리돼서 잘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코스닥에 손실 많이 보신 네. 업종이 딱 한 종목이거든요. 한 업종.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를 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 부품 네.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품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내년도 전망을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관들이 네. 지금 코스닥을 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악화되면서 코스닥에 있는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워낙 많이 급락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지수가 더 낮은 거거든요. 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힘이 많이 작용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관의 의지가 네. 돌아오지 않으면 상당히 안 힘들 된다. 수도 있지만 예. 상당히 지금 저가라는 메리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들 정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가계빈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기록 경신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3개월 사이에 무려 또 12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사상 최대 액수를 역시 또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동향을 보면은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금액이 991조 7천억 원. 그래서 3개월 전에 비해서 12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참고로 가계신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받은 은행이나 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 소위 카드로 쓴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외상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빚입니다. 카드 빚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 예, 대출금하고 외상구매를 합친 거, 그걸 판매신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가계신용이라고 하니까, 물론 여기에는 뭐, 이 개인적인 사채라든가, 또 전세 대출금이 줘야 될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보이는데, 이 가계신용이 작년 말 963조 원에서 올 3월 말에는 963조,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다가 6월 말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991조까지 갔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아마 연내에, 사실상 1,000조를 돌파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0조라는 숫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거의 10중 8구고요. 특히 이제 지난 요 시기에는 그 학자금 대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고, 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참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아주 극심한 내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내수 불황 문제의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바로 이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내수 회복은 쉽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득 증가율이 이것을 능가할 만큼 또 늘어났다면은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빚 많이 늘어난 것에 또 주인공이 하나가 전세값이잖아요. 보증금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다 더해보면은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676조 5천억 원. 이거 이제 작년 말보다 한 5.8%가 늘었고요. 또 이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 시가총액을 보면은 314조 원. 이것도 사상 처음으로 이제 300조 원을 넘으면서 전체적으로 4.8%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지역 다 이제 전세값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인데,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가 그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수요는 여전히 지금 전세에만 몰리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집주인분들은 이제 점차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하지만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계속 몰리다 보니까 전세값이 계속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매매 수요로 돌려야지 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자꾸 어쨌든 이 매매 쪽으로 돌려야지만 이 대기 수요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가면서 집값도 좀 회복이 되고 전세값도 내려가고 하는 그런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이제 집값이 앞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집값은 오를 것 같지 않다. 집을 살 지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화되기를 좀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나고 계속되고 있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삼성과 애플의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하고 미국의 애플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의 이 싸움 참 길고 오래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12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원래 작년 1월에 일단 한번 판결이 나왔죠. 배심원 판결이 나와서 삼성이 애플에 대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중에 이제 판사는 한 6억 달러 정도만 인정을 했고 4억 달러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최후 결론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법리 공방 외에 애플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애플 측 변호인이.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TV를 많이 봤는데 이제 네. 미국 TV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이제 돌려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애플인데 네. 배심원들이 이 애플은 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게 법정에서 무슨 말이냐. 네. 이건 무슨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인종적 편견에 호소하는 전략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미국 내 보편적인 정서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플은 미국의 자존심 기업이고. 네. 지금 뭐 TV, 냉장고 모든 전자제품 시장을 다 한국, 뭐 중국 이쪽에 내줬는데. 네. 애플마저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보이지 않는 심리가 네. 상당히 팽배해 있고 이런 것들이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 자국 제품 사전엔 바이 아메리카 상당히 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그런 그렇죠. 보호주의는 대공황 이후에도 상당히 좀 기승을 부렸던 그런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네. 그런 심리 같은 건 다 국민 정서는 깔려있는 네.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열라고 항상 하는 걸 보면은 이중적인 태도가 상당히 좀 네. 느껴지는 것 같고요. 좀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한국의 기대 수명 나왔네요. 우리나라가 얼만큼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것인데요. 이 보건복지부가 OECD 지표를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 현재 기대 수명이 81.1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OECD 평균, 선진국 평균보다 우리가 더 높고요. 네. 오히려 독일보다도 더 높고 미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본이 82.7년이니까 뭐 가장 세계에서 예. 오래 살고 고령화가 돼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고령화, 또 평균 수명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결코 다른 OECD 국가, 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다. 않네요.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의학기술의 발달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기도 할 테고, 네. 사회적인 비용도 상당히 좀 늘어나게 되겠네요. 고령화가 되는 거, 오래 살게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네. 그거에 대한 대비, 사회적 네. 안전망은 OECD 국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스페인 론다와 이탈리아 칭케테레가 역시 상위권이군요. 1위는 이런 데라면 정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입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가 되는 휴대전화 샵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로 YTN 이코노미, 또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의견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가계부채 얘기를 서두에도 했었는데요. 3개월 만에 12조 원이나 늘었다고 그러죠. 이제 1,000조 원에 사실상 가까워졌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서 소득 대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 이렇게 빚을 내도 좋다라는 그런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도 그렇고 케이블 방송을 봐도 그렇고 광고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내가 좀 돈이 약간 좀 모자란데 이 정도는 좀 빌려서 써도 되지 않을까, 금방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라는 곳이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듀머니와 녹색소비자연대 그리고 금융소비자연맹 이렇게 시민단체 7곳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발족식에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 이름이 같으셔서 항상 좀 뵙고 싶었습니다. 예, 네. 예. 이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많이들 모이셨어요? 소비자 네트워크 발족식은 오전에 대출 광고 그 반대를 위한 시민행동으로 네. 이제 같이 시작을 했고요.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은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오후에 IMF 체결일이잖아요. 오늘이. 네, 16년 전에.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굴욕적인 날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고통이 시작된 날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채무자들을 양산하고 그리고 금융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제 같이 그 금융 피해 행동의 날 뭐 이런 주로는 이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규탄 집회를 좀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7개 단체들이 모이셨잖아요. 네네. 굳이 이렇게 또 모아서 다시 한번 발족을 하신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각각의 이제 뭐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집중해서 활동했던 영역들이 있죠. 뭐 참여연대 같으면은 권력 감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녹색 소비자 연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권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실은 이제 예방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고요. 에듀머니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의 어떤 건강하고 건전한 돈 관리를 돕는 그런 일을 했고, 금융정의연대는 이제 금융 소비자들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근데 이렇게 각각이 이제 자기 영역에서 이제 싸우다가 사실상 이제 지금 직면한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금융 문제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만한 제도 장치가 우리나라는 정말 취약해도 이렇게 취약할 수가 없다. 이런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만큼은 일단 이제 각각의 그동안 싸워왔던 중심 활동의 영역을 별개로 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좀 함께 모여서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보자.
이런 취지로 금융 소비자 네트워크를 좀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통계로는 우리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규모가 이제 사실상 1,000조 원을 뭐 연내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채라는 것이 가계가 그만큼 또 갚을 여력이 되면 소득이 많아지면 괜찮은 건데 짊어지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뭐 GDP 대비 사실 85%를 넘어섰고 네.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되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는 가계부채 규모를 좀 축소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소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NGO들의 부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가계부채를 환산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경우는 1,100조 원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GDP가 이제 한 1,200조 원 좀 넘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1,100조 원이 넘는다. 거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 이상이고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거의 미국 국민들의 국민소득 대비 가계비율이 한 90% 넘어갔을 때 이제 금융위기가 발발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그걸 다 써도 사실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소비가 못 살아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불가피하게 빚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냈다가 이제 힘들어지신 분도 있고, 전세보증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당장에 필요한 것이 빚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또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또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좀. 네.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대책이라고 내놓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니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국민행복기금이 부채를 탕감을 해주거나 부채 부담을 줄여주거나 전혀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아닌가요? 예. 예,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마치 부담 줄여줄 것처럼 내놓고는 사실 국민들 기만하고 있어요. 지금은 행복기금에서 지금 빚을 깎아주는 사람들 소득이요. 네. 484만 원이거든요. 이게 월 소득이 아니고 연소득입니다. 연소득? 예. 연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월 얼마 버는 사람들이죠. 40만 원 버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의 연령이 지금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에 40만 원 벌면 이분들한테 빚 절반을 갚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들을 한 번 더 쥐어짜서 그것도 사실상 이게 구조를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빚이 1,200만 원이 있으면 은행하고 카드사, 대부업체에 있는 빚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갚아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분들의 채권은 이미 연체가 5년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연체 기간이 긴 거는요.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질 않습니다. 다 팔았죠. 그렇죠. 다 팔았죠. 땅값에 다 팔았는데 그게 이제 대부업체나 이런 데 떠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캔코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대부업체에 있는 오래된 채권을 산 거예요. 사는데 또 뭐냐면 대부업체 아주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비싸게 사줬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 내가 하는 이 가격이 100만 원짜리 채권이면 한 8만 원에 파는데 네. 지금 행복기금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업체 한번 돈 벌게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어쨌든 한 10만 원에 샀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그러면 네. 100만 원의 절반 깎아주면 50만 원이잖아요. 네. 나머지 50만 원은 월소득 40만 원인 사람한테 해마다 4만 7천 원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눠 갚아라 10년 동안 거의 세무노예를 양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은 돈 남잖아요. 네. 남는 돈을 또 금융기관들끼리 나눠 갖겠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 지금 한 2018년 되면 9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예정이고 그거를 금융기관들끼리 나눠 갖겠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것들은 일단 구조부터 잘못 짜여져 있고 대상도 잘못 지정이 되어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금융권만 자기네끼리 잔치를 벌이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쥐어짜서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수익잔치를 하겠다.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아주 잔인한 프로그램이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아야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금융 네트워크 발족하신 거는 이 가계부채 위기를 부채질하는 게 대부업체의 광고다라는 점에서 이걸 좀 규제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또 발족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대부업체 대출뿐만이 아니라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다 마찬가지인데요.
창피하잖아요. TV 화면 속에서 돈 뭉치가 날아다니고. 네.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무슨 뭐 택시 타듯이 일상의 사치를 조금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광고를 해대고, 저는 그리고 저희가 애들을 조사를 했어요. 네. 대상으로 이 대출 광고 기억나느냐 그랬더니 조사를 한 400여 명 했는데요. 네. 94%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네네네. 예. 그리고 그 80%가요.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주관식으로 작성할 정도로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영화 한 편 보는데, 뭐 드라마 한 편 보는데, 스포츠 중계 한 편 보는데, 중간 광고까지 포함하면 뭐 서너 번씩 사실은 광고를 하는데, 그건 광고가 아니고 세뇌입니다. 네. 보통 지상파 같은 경우는 광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뭐, 이 계속 뭐 자동차 광고를 했다가, 뭐 이런저런 광고했다가 광고 컨셉도 바뀌는데, 이 업체들은 대출 광고는요, 제가 보니까 거의 뭐 5, 6년 지나도록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계속 그렇게 대출 광고, 보험 광고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거의 이거는 학습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 이건 너무 정말 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법 대출 광고가 이제 연속적으로 방송이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는 내가 빌려서 금방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네네. 광고가 뭐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내용이 좀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또 많아서 문제가 되잖아요. 대법 광고도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과장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뭐 대법 대출 아시겠지만 1,000만 원 빌리면 390만 원 연간 이자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3년만 이자 내면은 사실 원금 이상을 받는 겁니다. 사실 독일에서는요, 애초에 이자율을 규제할 때 원금 이상의 이자 회수를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3년 정도 이자를 갚으면 그렇게 원금 이상. 물론 뭐 광고 속에서는 뭐 계획적으로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뭐 빨리빨리 계획적으로 갚으면 되지. 아니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빨리빨리 갚을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미쳤다고 39%짜리 대출을 일으키냐는 거죠. 네. 그리고 광고 속에서 은폐하고 있는 것 중에 그겁니다. 한번 대법 대출을 일으키면요, 아예 이제 신용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금융권, 재료금융권 그 다음에는 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네. 대법 대출 조회만 해도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사실은 광고 속에서 위험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채 저는 뭐 거의 이거는 이렇게 과장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식 자체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광고 자체를 줄인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담배 광고 같은 경우가 화면에서 아예 전면 금지잖아요. 등장 네. 자체를 못하죠. 네. 장면도 다 사실은 뭐 오래된 그 채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좀 삭제해서 내보내는 등. 그래서 대부업 대출은 굉장히 그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담배 광고처럼 전면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금융권의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피탈 저축은행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20% 30%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건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을 해서 10시 이전에는 아예 그 알코올처럼 광고 규제를 좀 하자. 네. 뭐 그런 대출업체들은 뭐 이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다 자꾸 그러는데요. 네. 뭐 알코올하고 담배보다 어떻게 보면 빚이 더 위험하거든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살 사회 중에 경제적 사회가 대단히 높고요. 경제적 사회 중에 대부분 사실은 빚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빚 문제를 정말 이렇게 광고에서 버젓이 쓰라고 권유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알코올과 담배보다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게임 중독 얘기도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대출 광고도 중독이 될 수 있고 세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이 외에도 이제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에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텐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채무자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선진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을 더 많이 묻거든요. 네. 왜 신중하게 빌려주지 않고 무분별하게 막 권했느냐. 그러니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게 되면 니네가 책임져라. 돈 떼이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사실은 법 질서가 확립돼 있는데 네. 우리는 채권자는 아주 약탈적으로 다 모든 재산권 행사를 보호해주고 채무자는 기본권이나 인권까지 사실 침해가면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추심 제도도 좀 변화시키고 네. 또 채무자들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금융 소비자들에게 조금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에듀머닉 재윤경 네.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번 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이 출연해서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에 대한 폭넓은 대담을 나눕니다. 국민들 살림살이 언제쯤 희망의 빛이 보일지 현 정부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현정택 부의장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기사를 많이 접하기는 했는데 비트코인 이게 요즘 또 한참 뜨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비트코인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략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가상화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이버머니,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뭐 옛날에 싸이월드 도토리라든가 요즘에 네이버 캐시 이런 거랑 같은 그런 이제 사이버머니인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그 지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발행된 비트코인이 약 1,2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 2015년까지 2,100만 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 중국 이런 데서 지금 화폐처럼 좀 쓰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최근 의회에서 이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미국 상원 그 국토안보정부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그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또 어떤 규제의 필요성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논의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는 이 가상화폐가 법적인 교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했고 또 중앙은행 총재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이 가상화폐의 장래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었죠? 예, 그 도쿄에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42%나 이제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그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또 가격이 하락하고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그 발행기관이나 규제기관 뭐 중앙은행이 없는 특이한 그 형태의 화폐고 또 발행량이 제한돼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그 불법 지하자금의 그 은닉처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에 취약하다는 그런 약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규제 당국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야지만 그 제대로 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 이제 글로벌 국가들 모습이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지금 달러화가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는데 뭐 과장된 기대일진 모르겠지만 그걸 대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달러를 좀 위협하는 존재로서 기능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이 만들었던 윙클보스 형제가 또 여기에 엄청나게 돈 넣어뒀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역시 돈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남보다 항상 앞서가 되는 거죠. 전 항상 기사로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OECD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했죠. 네.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이랑 일본은 좀 맑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유럽은 좀 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 내년 성장률 전망이 2.9% 정도로 나왔고요. 일본은 1.5%, 그래서 기존 전망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높아졌고, 반면에 유로존은 1.0%로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유로존 부채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좀 OECD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나라별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7%, 프랑스는 1.9%, 영국이 요즘 경제가 좋은데 2.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전망치가 낮아졌는데, 네. 중국이 이제 한 8.2%, 브라질은 2.2%, 인도는 4.7%, 러시아는 2.3% 이렇게 네. 좀 성장률 수치가 다 낮아졌나요? 예, 낮아졌는데 네. 이 성장률, 이 신흥국이 낮아지는 거는 미국 출구 전략과 좀 관계가 있고요. 올해 여름에도 나타났지만 미국 출구 전략이 되면 신흥국들 환율이나 이런 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을 좀 반영한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OECD가 이렇게 세계 성장률 전망을 낮춘 거는 한 두 가지 이유 정도 네. 들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문제랑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셧다운이나 디폴트 같은 문제가 올해 10월에도 크게 위협을 줬는데 내년 1월에도 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잠재적인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OECD에서 미국이 만약에 디폴트에 빠지면 2008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랑 비슷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걱정되는 나라들도 요즘 인도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 정도 전망치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신흥국 자체의 성장률이 선진국들은 대개 2%, 3% 성장하면은 많이 했다. 네. 이렇게 보지만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 7% 정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숫자 자체로만 보면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 10% 성장을 네. 했는데 지금은 7, 8%로 이제 내려온 거니까 성장의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기 때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것보다는 좀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일본 경제는 지금 한창 이렇게 바람을 좀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가. 네.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특히 이 무역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던데. 예, 맞습니다. 어저께 무역 적자가 나왔는데요. 10월 달 1조 910억엔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요.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0월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 네. 그리고 1년 4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렇게 좀 나타나 있는데, 일본 무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 증가율보다 더 큰 수입 증가율, 이것 네. 때문에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을 잘 해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시간상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지섭 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아범,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 준비한 내용, 잊지 못할 1997년의 오늘 얘기입니다. IMF 16년을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